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았고 시간도 충분했지만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저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핑계가 뒤따릅니다. 오늘은 날이 아니야. 너무 피곤해. 월요일부터 시작해야지. 기분이 좀 나아지면 할 거야. 하지만 그 월요일은 또 다른 월요일로 이어지고 기분이 나아지는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결코 게으름이나 의욕 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줄 일본의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에 담긴 철학을 깨닫게 되면 다시는 그 철학을 떠올리지 않고서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가만이라는 개념입니다. 가만은 이미 널리 알려진 개념이지만 이 철학을 통해 그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마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의욕 부족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정서 상태 의존성 혹은 감정 조절로서의 미루기라고 부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여러분이 행동하기에 적절한 기분이 들 때만 행동하도록 스스로의 뇌를 훈련시켜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세련된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분이 내킬 때 할 거야.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시작할 거야. 때가 되면 변할 거야. 하지만 그 적당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미지의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헬스장보다는 소파를 선호하고 행동보다는 핑계를 선호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나약함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행동이 동기부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일단 행동을 취하면 그 뒤에 동기부여가 생겨납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역발상이 바로 가만이라는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 단어를 완벽하게 번역할 수는 없지만 대략 참을 수 없는 것을 존엄하게 견뎌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멈추라고 소리칠 때 계속 나아가는 것,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마커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고 이 내용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 가장 자주 되는 핑계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챕터 1.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던 남자. 마커스는 34살이었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살았으며 하나의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목록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적어 내려가는 그런 목록 말입니다. 마커스의 할 일 목록에는 아침 5시에 일어나기, 항상 쓰고 싶었던 책, 집필하기, 본격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시작하기, 아버지께 더 자주 전화하기, 평범한 직장을 그만두고 3년 동안 머릿속으로만 구상했던 사업 시작하기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록은 훌륭했고 구체적이었으며 꽤 현실적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마커스가 2년 동안 그 목록을 11번이나 다시 썼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요일이었고 항상 커피와 함께였으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월요일 아침 5시에 알람이 울리면 마커스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알람을 껐고 그 목록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그는 물류회사의 데이터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스프레드시트만 쳐다봐야 했습니다.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오면 냉장고 앞에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글을 쓰겠다는 다짐으로 노트북을 열었지만 2시간 뒤면 그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한 채 말이죠.
그는 불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만 여기 있을 뿐 마음은 유리창 너머로 멀리서 지켜보는 것처럼 자신의 주변에서 삶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책은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으면 이제 곧 시작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사업에 대해 물으면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면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두고 내일 다시 전화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일, 항상 내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커스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동 없는 의도, 실행 없는 계획, 진정으로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준비될 때까지만 기다리는 무한한 굴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생산성에 관한 책들을 읽곤 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일주일에 4시간 일한다, 습관의 힘, 마인드셋 같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의 아파트 곳곳에는 동기를 부여하는 명언이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더 이상 그것들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지만 그저 하지 않았습니다. 챕터 2. 게임을 바꾼 밤.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얼굴에 가까이 댄 채 화면에 나오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의미하게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2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 다이앤이었습니다. 다이앤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고 불평하는 일이 드물었으며 한결같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커스,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왜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취소했잖아.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야. 마커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야.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 넌 사랑한다고 말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 3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말해온 꿈이 있잖아. 하지만 막상 그걸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오면 넌 도망쳐버려. 피곤해하고 미루고 결국 나타나지 않지. 다이앤, 오늘 너무 지쳐서 그랬어. 넌 항상 지쳐있어, 마커스. 하지만 밤 12시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볼 힘은 늘 남아있지. 정막이 흘렀습니다. 널 사랑하지만 네가 너 자신의 삶을 원하게 만들 방법은 이제 나도 모르겠어.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커스는 오랫동안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쉬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이앤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마커스는 일 때문에 지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 자체를 회피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을 설친 채로 출근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스프레드시트를 열고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내 남은 인생은 이게 전부인 건가? 점심시간, 그는 평소처럼 자리에 남아있는 대신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저 잠시라도 그 건물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2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벤치에는 빛바랜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한 노인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집중력이 마커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고요함이었습니다. 노인은 70살쯤 되어 보이는 일본인이었고 머리는 온통 하얗게 새어 있었으며 세상의 많은 것을 경험하여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에는 마커스가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그의 옆 벤치에 가서 앉았습니다. 노인은 책을 덮고 마커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계획은 많지만 시작하는 건 거의 없는 사람처럼 보이네. 마커스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노인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이름은 사토시라네. 난 아주 오랫동안 이 벤치에 앉아 있었지. 사람들이 날씨를 읽듯 나는 사람을 읽는 법을 배웠다네. 마커스는 웃어야 할지 자리를 떠야 할지 몰랐지만 그대로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챕터 3. 마커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 그들은 4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커스는 점심을 걸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토시에게 자신의 목록, 책, 사업, 다이앤에 대해 그리고 눈을 뜬 채 잠들어 있는 듯한 기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토시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커스의 말이 끝났을 때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가만. 네? 가만. 사토시가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일본어 단어라네. 내가 아는 어떤 다른 언어에도 이만큼 강력한 뜻을 가진 단어는 없지. 이 단어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는 것, 불편함 속에서도 존엄하게 행동하는 것,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네. 마커스는 뒷목을 긁적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전 불편함을 견디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전 제가 싫어하는 직장에서 매일 8시간씩 일하고 있다고요. 그건 가만히 아니야. 사토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수동적인 인내일 뿐이지. 자네는 직장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견디고 있는 거네. 가만은 자네의 발목을 잡는 것을 견디는 게 아니야. 자네를 마비시키는 것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마커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만 묻지. 사토시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일을 포기하기 직전에 어떤 기분이 드나? 마커스가 생각했습니다. 게으름, 피곤함, 때로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 같은 거요. 그럼 그 압박감에 굴복했을 때, 즉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이후의 기분은 어떤가?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기 전보다 더 기분이 나빠지죠. 항상 그렇지. 사토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불편함은 행동하는 불편함보다 항상 더 크기 때문이라네. 하지만 자네의 뇌는 자네에게 거짓말을 해. 그 일이 너무 어려울 거라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이야. 그리고 자네는 그 말을 믿지. 자네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 준비된 상태는 결코 오지 않는다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행동하고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게 둬야지. 마커스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렸습니다. 원래 가장 진실된 것들은 항상 그래 보이는 법이니까요. 사토시는 교사도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2블록 떨어진 곳에서 작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전혀 못하고 돈도 아는 사람도 없이 20대 초반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8살 때 할머니가 심어주신 단 하나의 원칙 위에 자신의 모든 삶을 세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내게 해주신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말이 있지. 사토시가 회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토시야,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날은 오게 되어 있단다. 중요한 건 그날이 왔을 때 네가 무엇을 해냈느냐란다. 마커스는 노인을 응시했습니다. 동기부여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나? 사토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이야. 예고 없이 오르내리고 사라져버리는 감정이지. 당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감정 위에 삶을 세울 수는 없어. 하지만 모두가 동기부여에 대해 말하지. 모두가 떠들어대고 모두가 그것 때문에 실패한다네. 사토시는 읽고 있던 책을 펼쳐 마커스에게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어로 된 글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자필로 쓴 영어 번역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기다리는 규율은 규율이 아니다. 마커스는 그 문장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가만은 불편함을 없애는 게 아니야. 사토시가 말했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행동하는 거지. 불편함이 멈춰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자네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임을 이해하는 걸세.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사토시가 책을 덮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곳에서 날 만나세. 마커스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침 6시예요? 6시. 자네가 온다면 내가 보여주지. 만약 오지 않는다면 노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자네가 이미 잘 알고 있을 테고. 챕터 4. 아침 6시. 오전 5시. 3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마커스는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익숙한 감정을 느끼며 몇 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다림, 그리고 마음속의 목소리. 너무 추워. 저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시간 낭비일 게 뻔해. 다음에 만나면 되지. 늘 그랬듯 핑계들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핑계들 밑에서 다른 무언가가 들려왔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을 기다리는 규율은 규율이 아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욕이 넘쳐서가 아니었습니다. 일어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커피 두 잔을 들고 도착했을 때 사토시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왓군. 노인이 놀란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기분이 어떤가? 솔직하게. 졸려요. 잘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랑 아침 6시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좀 바보 같기도 하고요. 사토시가 짧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그게 제대로 된 기분이야. 그들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사토시는 처음 몇 분 동안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고 마커스도 그와 보조를 맞춰 걸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절대 시작하지 못하는지 아나? 왜 규율을 지키지 못하는지 말이야. 모르겠습니다. 사토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지력의 부재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과 혼동하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내면에서 충동이 느껴지지 않거나 설레지 않거나 적절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것이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네. 그렇지 않나요? 당신도 출근하고 싶을 때만 출근했다면 지금 직장이 남아있겠습니까? 마커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죠. 자네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출근을 하지. 왜인가? 청구서를 내야 하니까요. 정확해. 자네는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야. 그게 바로 무의식적으로 적용된 가만이지. 문제는 왜 자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유지하는 일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면서 정작 자네가 원하는 삶을 구축하는 일에는 적용하지 않느냐는 걸세. 마커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대답이 너무나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챕터 5. 첫 번째 시험. 사토시는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2주 동안 그가 말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는 걸세. 오직 한 가지. 무엇을요?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른 어떤 일도 하기 전에, 휴대폰을 열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기 전에, 소파에 앉기 전에, 식탁에 앉아 자네 책의 한 문단을 쓰는 거네. 딱 한 문단. 그게 다야. 마커스는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한 문단이요? 그냥 한 문단이라고요? 한 문단. 엉망이어도 상관없어. 자네가 쓴 글 중 최악의 글이어도 좋아. 하지만 그날 자네가 직접 쓴 책의 새로운 한 문단이어야만 하네. 사토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고작 한 문단으로는 책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렇지. 노인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네가 하겠다고 말한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줄 거네. 지금 자네에게 필요한 건 그 증명뿐이야. 마커스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책이 아니야. 사토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자네가 자네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거네. 자네가 자신과 약속을 하고 그것을 깰 때마다 자네는 스스로의 마음속에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온 거지. 그런 짓을 너무 많이 반복하다 보니 이제 자네의 뇌는 시도조차 하기 전에 스스로 실패할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그 말은 유독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왜 한 문단을 써야 하는 겁니까? 그 반대의 증거를 쌓기 시작하기 위해서지. 이비아는 그날 밤 마커스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가방을 던져두고 곧장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8개월 동안 단 한 글자도 쓰이지 않은 채 커서만 깜빡이던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는 3분 동안 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자기 자신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했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좋은 문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아직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한 문단을 더 썼습니다. 셋째 날에는 자신이 세 문단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세 문단을 썼습니다. 7번째 날, 그는 책상에 45분 동안 앉아 거의 한 페이지 분량을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사토시가 말하지 않았고 마커스가 나중에야 깨달은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책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수많은 동기부여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는 두 그룹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행동할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고 두 번째 그룹은
기분과 상관없이 행동했습니다. 3개월 후 두 번째 그룹은 훨씬 더 높은 일관성으로 습관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 그 자체가 첫 번째 그룹이 시작하기 전에 느끼기를 바랐던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행동이 동기를 만들어낸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열정과 장기적 인내의 결합인 그릿을 연구해온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안젤라 더크워스 교수도 비슷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구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가장 재능이 뛰어나거나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계속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배우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동과 감정을 분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루는 습관의 뇌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토론토 대학의 한 신경과학자는 더욱 직설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뇌가 어렵거나 불편한 작업을 예상할 때 신체적 고통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 뇌는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은 회피입니다. 가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깨달은 것은 이 예상되는 고통이 작업을 수행할 때의 실제 불편함보다 거의 항상 더 크다는 점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뇌는 얼마나 힘들지 과대평가하지만 여러분은 막상 시작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챕터 6. 실패. 11번째 밤. 마커스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스템에 위기가 생겨 몇 시간 동안 해결해야 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그는 진심으로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소파에 딱 5분만 앉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밤 11시에 휴대폰을 쥔 채 비몽사몽간에 깨어났습니다. 연속 기록이 깨졌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옛날의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봐, 넌 안 돼. 넌 항상 이러잖아. 시작했다가 멈추고 다 소용없는 짓이야. 다음 날 아침 공원에서 마커스는 숨기려 하지도 않은 채 패배감에 젖은 목소리로 사토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전 10일 동안은 글을 썼나? 네, 썼습니다. 그럼 오늘은 글을 쓸 건가? 마커스가 인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연속 기록을 깼다고요. 그래, 사토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뭐? 흐름을 잃어버렸잖아요. 제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마커스, 노인이 부드럽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일본에는 쇼쿠닌이라는 개념이 있네. 하루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는데 헌신하는 장인을 뜻하지. 하지만 진짜 쇼쿠닌이 초보자들보다 빨리 깨닫는 진리가 뭔지 아나? 마커스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실수는 실패의 일부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이야. 도자기를 굽는 장인은 도자기가 깨졌다고 해서 도자기 굽는 일을 그만두지 않네. 바닥을 쓸고 진흙을 더 가져와서 다시 시작하지. 가치는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에 있는 거라네. 하지만 한번 무너지니까 동기부여가 싹 사라졌습니다. 자네가 하루의 실수로 자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해버렸기 때문에 동기가 사라진 거야. 사토시가 단호하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자네는 열흘 동안 글을 쓰다가 포기한 사람이 아니야. 자네는 글을 쓰는 사람이야. 자네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힘들었던 단 하루가 그 사실을 바꾸지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글을 쓰는 거지. 그게 어제의 실수를 지워주진 않겠지만 자네의 앞으로의 날들이 어떨지 정의해 줄 걸세. 그날 밤 마커스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좋은 세션은 아니었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세 문단을 썼지만 어쨌든 세 문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챕터 7. 사토시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 3주 후 같은 공원 벤치에 앉아 사토시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커스, 왜 이 책을 쓰고 싶은 건가? 몇 년 전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이야기고. 아니, 진짜 이유가 뭔가? 프로젝트 자체를 설명하지 말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 이유를 말해보게. 마커스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제 아버지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한 번도 하지 못하셨어요. 늘 하려고만 하셨죠.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셨고, 여행을 가려고 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려고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심장마비가 오셨죠. 다행히 가벼운 정도였지만 저희 가족을 겁주기엔 충분했어요. 병원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제가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절대 오지 않을 완벽한 순간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사토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하려고 했던 일들의 목록만 쥔 채로 60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자네의 이키가이네. 이키가이요? 우리의 가장 깊은 이유지. 일본 사람들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의 원동력이 되는 핵심적인 목적이 있다고 믿네. 그건 직업도 프로젝트도 아니야. 자네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진실된 왜라는 질문의 답이지. 제 것은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는 것이겠군요. 아니지. 너무 늦기 전에 자네의 진정한 모습을 존중하고 지켜내는 것일세. 그 차이는 엄청나다네. 하나는 고통을 통해 자네를 밀어붙이지만 다른 하나는 사랑을 통해 자네를 이끌어주거든. 마커스는 오랫동안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마음속에 품고 글을 쓸 때면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억지로 숙제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약속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정확히 그거야. 이키가이 없는 가마는 그저 순수한 버티기일 뿐이지. 이유도 모른 채 견디는 거야. 하지만 그 두 가지를 연결하면 그 버티기는 다른 무언가가 된다네. 바로 헌신이 되지. 그리고 헌신은 동기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 자체로 유지되니까. 하지만 마커스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공원에서의 첫 대화 후 6주가 지났을 때 그는 다이앤에게 단 한 문장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어. 다이앤은 2시간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보낸 답장은 짧았습니다. 그걸 내게 증명해 줄 수 있어? 3개월 후 책의 원고는 42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전부 다시 써야 할 챕터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가 매일 한 문장씩 직접 써내려간 진짜 42페이지였습니다. 그는 아직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 보이는 한 가지를 해냈습니다. 내 자신과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스스로 지켜낸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려움과 맺는 관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은 더 이상 멈추라는 신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것이 사토시가 말한 성숙한 가만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버티기가 아닙니다. 체화된 지혜입니다. 견딜 수 없는 순간에도 당신은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챕터 8. 사토시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날. 춥고 흐린 11월의 어느 아침, 마커스는 공원에 도착했지만 사토시는 벤치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계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부는 좁았지만 마치 명상하듯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시계들이 걸려 있었고 도구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작업대에서 사토시는 손에 돋보기를 든 채 아주 작은 부품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노인은 작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앉게. 마커스는 작업대 옆 스툴에 앉아 노인이 일하는 모습을 몇 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최면을 거는 듯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집중력, 그의 손이 만들어내는 정교한 움직임. 시계 수리 일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42년. 여전히 이 일이 좋으신가요? 사토시는 손의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좋은 건 아니지. 피곤하게 일어나는 날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의문이 드는 날도 있고. 그런 날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노인은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날에도 나는 똑같이 가게 문을 열어 첫 번째 부품을 집어들고 작업을 시작하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일하는 도중에 지루함이 사라진다네.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때론 지루함이 남기도 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을 시작하지 않아. 가만인가요? 사토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 자네에게 말해주지 않은 게 하나 있네.
그는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커스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23살이었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 막노동을 했지. 사장의 지시도 이해하지 못했고 동료들과 소통할 수도 없었어. 퇴근 후 3명의 다른 남자들과 함께 쓰는 방으로 돌아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으니까. 마커스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갈까 생각했던 밤도 수없이 많았어. 정말 많았지. 불편함은 현실이었고 외로움도 현실이었고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굴욕감도 생생한 현실이었어. 그리고 자네가 내게 말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왔지.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내가 큰 실수를 한 거라고.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무엇이 당신을 남게 했습니까? 사토시는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한 가지였지.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 사토시야, 네가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네가 잘못된 곳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란다. 그것은 네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지. 성장은 항상 밝아지기 전에 먼저 아픔을 동반한단다. 그 말을 믿으셨나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어.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는 것처럼 행동했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진짜 믿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더군. 그 말은 마치 단단한 돌멩이처럼 마커스의 주머니 속에 무겁고도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믿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진짜 믿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챕터 9, 6개월 후, 다음 해 봄, 마커스는 94페이지의 원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94페이지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고 아직 살아 숨쉬지 못하는 캐릭터들도 있었으며 자귀적으로 들리는 대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하는 94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글을 쓰고 싶어서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다이앤은 돌아왔습니다. 책이 94페이지가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커스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음을 그녀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단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직장에서 그는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아 정체되어 있던 더 큰 규모의 새 프로젝트를 자신이 이끌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은 수락되었습니다. 그가 면담을 하고 싶을 만큼 동기가 부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4월의 어느 아침 사토시를 만나고 공원에서 돌아오던 마커스는 인도에 멈춰서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11번이나 다시 썼던 그 목록을 떠올렸습니다. 그 목록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뤄진 꿈들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건축물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곧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배웠습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19세기 말에 현대 과학이 100년이 지나서야 증명해낸 진리를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함께 간다.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어떤 기분을 느낄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기분을 바꾸어 놓습니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일관된 패턴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찾았다고 보고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기부여는 행동을 시작하고 몇 분이 지난 후에 결과로서 나타났지 원인으로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행동 점화라고 불렀습니다. 행동 그 자체가 계속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감정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 불꽃이 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량을 긋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은 이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행동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행동하기 전이 아닙니다. 행동한 후입니다. 어려운 일을 예상하는 것은 불편함을 만들어내지만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보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평생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역발상입니다. 가만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성량을 긋는 지혜입니다. 챕터 10. 노인이 남긴 것. 여름 동안 사토시는 3주 동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와 마커스는 평소처럼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토시는 마커스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마커스, 사람들이 가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해주고 싶네. 무엇입니까? 가만은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야. 자학하는 것도 아니지. 자네를 파괴하는 것을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란 말일세. 마커스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표면적인 번역으로는 참을 수 없는 것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였는데요. 하지만 진짜 정신은 다르다네. 사토시가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만은 성장의 불편함 속에서 존엄하게 행동하는 것에 관한 거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는 고통과는 달라. 어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이지. 그 둘의 차이는 어떻게 압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지. 이 불편함이 나를 파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세워주고 있는가? 만약 자네를 파괴하고 있다면 멈춰야 해. 하지만 자네를 세워주고 있다면 계속 나아가는 걸세. 마커스는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있네. 사토시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만의 가장 높은 형태는 단지 자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거야. 차분하게 호들갑 떨지 않고 모든 장애물을 비극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말이야. 일본인들은 외부에서 보기에 아주 단순해 보이는 방식으로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방식을 갖고 있어. 그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내면의 요란함이 주어진 임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 자네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가능하면 조용히,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말이지. 마커스는 자신이 글 쓰는 어려움을 존재론적인 위기로 포장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책상에 앉기 싫은 저항감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게 재능이 있나,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같은 거창한 고민으로 탈바꿈시켰던 그 순간들을요.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핑계는 성격적 결함이 아니야. 핑계는 자네의 뇌가 불편함으로부터 자네를 보호하기 위해 발달시킨 기술이지. 문제는 뇌가 자네를 너무 과보호한 나머지 자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로부터 자네를 고립시켜버린다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핑계대는 걸 멈출 수 있습니까? 결코 멈출 수는 없어. 사토시가 그 직설적인 눈빛으로 마커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는 거지. 이건 핑계야라고. 그리고 나서 그냥 행동하는 거네. 여기서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마커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사실로 수렴됩니다. 문제는 결코 동기부여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동기부여가 먼저 와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사토시는 마커스에게 가만히 감정 없는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만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눈을 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과제가 불가능해 보이는 오후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핑계가 너무나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해서 내 자신조차 속아 넘어갈 뻔한 순간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절대 오지 않을 열망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미 열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것인가? 가만은 관객도 없고 결과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곳에서 매일매일 침묵 속에서 내리는 바로 그 선택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변명들 없이 나아가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커스는 행동 없는 의도의 굴레에 갇힌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려면 먼저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토시는 가만히 이 논리를 뒤집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행동이 먼저고 감정은 그 다음입니다. 매일 한 문단씩 쓰는 것이 마커스의 책을 완성해 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커스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목적, 즉 가장 순수한 삶의 이유인 이키가이와 연결된 가마는 저항을 헌신으로 바꿉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
당신은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세워지는 삶과 미루어지는 삶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당신은 분명 무너질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벌하지 마십시오. 목록을 다시 고쳐 쓰지 마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가능한 한 가장 작은 일을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일관성이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사토시가 마커스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멈춰두고 있습니까?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전화 한 통이나 이메일 한 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행동 하나를 선택해 실행하십시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갈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다 흘러갔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해냈느냐입니다. 가마는 먼 이국 문화의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지혜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특히 하고 싶지 않을 때일수록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동기부여도 없고 핑계도 없이 그저 가만을 실천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마커스와 사토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아주 간단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할 가장 작은 행동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이곳의 모든 영상은 이러한 대화이자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실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화면에 떠 있는 다른 영상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분명 강력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현재에 머무르고 명예롭게 걸으며 당신만의 길을 가십시오.